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뇌물과 안면이 큰 몫을 한다는 물안지 법칙 얘기도 마침내 옛말이 되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드러내놓고 도덕을 비웃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1등 양심 있는 사람, 즉 1등 머저리는 95년에 굶어 죽고 2등 양심 있는 사람, 2등 머저리는 96년에 굶어 죽었는데 아마 3등 양심 있는 사람, 3등 머저리는 97년에 굶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협잡꾼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말이 그것이다. 절도나 강도를 근절시킨다고 하면서 번번이 공개 총살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었다.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지방에서는 예사고 평양의 시장에서도 사람 고기를 파는 일이 적발되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인 한 준의사가 평양의 시장에서 돼지갈비를 사왔는데 고기가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틀림없는 사람 갈비여서 다음 날 사회안전원을 데리고 나가 범인을 붙잡았다고 한다. 이렇듯 사태가 악화될수록 김정일은 더욱더 군사적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광분했다. 나는 김정일이 드디어 무모한 전쟁에서 출로를 찾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름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을 계속 추종한다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과를 범하는 것이 명백했다. 나는 철이 들 때부터 이제껏 남이 오해할 만한 행동은 덜어 했지만 양심을 저버린 일은 전혀 한 적이 없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1980년대까지는 사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충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나의 정신적 고민은 점점 커졌지만 내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으며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남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인민들을 무더기로 굶겨 죽이면서도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며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일이 남한에 투항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김정일로서는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았다. 또 대남 사업 일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한에 있는 제야당 조직의 힘은 막강하며 게다가 운동권 학생들을 비롯하여 남한의 반체제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군부 지도자들은 미군이 남아있는 조건에서도 전쟁을 하면 북한의 승산이 확고하다고 했다. 군부 지도자들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일으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가져올 엄청난 민족적 비극에 대해 생각할수록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북한 통치자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으며 그들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다. 첫째는 공공연히 반김정일 기치를 내거는 것이었다. 이것은 언뜻 용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개죽음을 당하는 무모한 길이었다. 다음은 계속 가면을 쓰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재단 사업, 즉 외화벌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중앙당 부서로서 직접 외화벌이를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었다. 게다가 주체사상 대외 선전을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하다 보니 국가보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한 번은 덕천 탄광에서 화물차들이 타이어가 없어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5만 불이 넘는 돈을 들여 타이어 200짝을 사다 주었다. 그리고 곤란을 겪고 있는 중앙당 일꾼들과 국가보위부 일꾼들의 생활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러다 보니 당과 국가의 중요 기관들이 우리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려고 경쟁적으로 달라붙었다. 나는 당의 지도 사상을 담당한 비서로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비서로서 대외 활동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재단 사업을 통해 귀중한 외화까지 적지 않게 벌게 되면서 내 쪽의 영향력은 간단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나로서는 그토록 유리한 지위는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다. 내가 김정일을 반대하여 싸울 의향을 내비치면 나의 모든 벗들은 김정일에게 계속 머리를 숙이면서 나의 유리한 지위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편이 좋다고 충고했다. 제3의 길로는 조금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내 가족과 내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다. 생각할수록 이 세 가지 길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확정짓기 어려웠다. 내 성격으로는 제3의 길, 즉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김덕홍을 만나 정세를 설명해주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독약을 구해오도록 했다. 얼마 후 김덕홍은 독약을 구해다 주며 죽는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내가 주체 철학을 창시하여 주체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김일성 부자의 이름으로 된 많은 글을 써준 비밀의 채현자인데다 국제비서라는 가장 중요한 요직을 오랫동안 유지한 핵심 간부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만일 내가 자살을 할 경우에 가족들이 정말 무사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연히 반역자라는 누명이나 쓰기 쉽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한을 주체로 하여 우리 민족이 통일될 것은 틀림없는데 이제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는 오히려 남쪽과 손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했다. 나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김덕홍의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았다. 이왕 목숨을 버릴 바에는 남쪽 사람들과 연계를 맺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김덕홍은 남쪽과 연계를 갖는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남으로 간다는 결심은 섰으나 고민은 계속되었다. 평생의 발자취와 가족을 남겨둔 채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 괴로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내가 남으로 가버리면 그동안 영예와 행복을 누리며 살던 내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반역자 가족으로 몰리게 될 뿐만 아니라 별로 도움도 주지 못한 친척들에게까지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게 뻔했다. 그러나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이 자꾸 나를 남쪽으로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다. 1996년 8월 말 나는 조선 문제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남북 관계에 관한 내 입장을 밝히고 그에 근거해서
김덕홍이 우리의 망명을 남측과 교섭하도록 하기 위해 쓴 것이다. 글의 핵심은 전쟁을 막고 김정일 체제를 최단 기간 내에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 전술을 밝히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제대로 투쟁하기만 한다면 5년 이내에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고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결정적 우월성은 경제적 우월성과 국제적 연대의 우월성이다. 그런 만큼 남한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의 남침 도발 책동을 저지무마시키는 한편 경제가 파괴되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방법을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의 개인 독재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만큼 개혁 개방으로 나설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 독재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명맥을 연장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체제를 하루빨리 붕괴시키는데 대북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과 의약품 등을 적극 원조하여 북한 주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한편 북한의 경제적 자립성이 강화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빈사 상태에 있는 군수공업이 끝내 파탄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어쨌든 남한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또 당국의 눈을 피해가면서 서둘러 쓴 글인 만큼 표현상의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글에서 밝힌 우리의 통일 전략의 기본 사상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판단이 복잡하게 엇갈릴 때마다 양심이 요구하는 길을 택해왔고 결국에는 늘 그런 결정이 옳은 것으로 판명났다. 그러나 이번만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없었다. 우리의 태도에서 무엇인가를 감지했는지 하루는 김덕홍의 부인이 아들 경모를 찾아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덕홍의 부인은 경리에 밝은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는 외화벌이는 예외 없이 교화소에 간다고 해서 교화벌이라고 하는데 제발 남편을 재단 사업에서 풀어주도록 아버지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의 경모는 덕홍 삼촌이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덕홍 삼촌의 말을 듣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외화벌이를 하며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몹시 불안한 모양이었다. 나는 김덕홍에게 부인이나 경모한테도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김덕홍은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만날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나는 나대로 김덕홍이 동요할까 걱정이 되어 만날 때마다 쪽지를 써주었다. 떠나오던 해, 그러니까 1996년 늦가을에 맏딸 선희가 집에 포도를 따라왔다. 선희는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생각이 깊었다. 선희는 나에게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래도 내가 죽어야 할 것 같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선희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랬더니 선희는 돌아앉아 흐느껴 울었다. 나는 딸에게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믿을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마음이 그렇게 약해서 무엇에 쓰겠냐고 했는데 이 말은 내 자신에 대한 충고이기도 했다. 나는 첫 망명지를 주체사상 국제토론회가 열리는 일본으로 정하고 1997년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비교적 긴 체류 일정을 잡았다. 나는 도쿄뿐만 아니라 교토, 나가노까지 방문하여 직위들과 만났다. 조총련 간부들은 나를 성의껏 환대해 주었다.
또 조총련의 젊은이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배운다면서 큰 환상을 품고 찾아와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는 했다. 나도 의도적으로 조선대학을 방문하여 주체 철학의 일단을 해설하는 강연을 했다. 이처럼 훌륭한 벗들을 속이고 있자니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었다. 주체사상의 벗인 오가미 케니치와 그의 조직원들이 한결같이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데도 나는 그들을 계속 속이고 있어야만 했다. 교토의 많은 벗들과 뜻깊은 상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가노에 가서는 병중에 있는 오랜 벗을 만나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그에게도 심정을 터놓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나는 주체사상을 인연으로 하여 세키 히로하루 교수나 카마쿠라 타카오 교수와 친하게 지냈지만 그래도 마치 형제처럼 스스럼 없이 지낸 것은 이노우의 슈하치 교수였다. 그는 예전처럼 후두염에 효과가 있는 약과 내가 좋아하는 영양갱을 한 보따리나 가지고 찾아왔다. 그는 자택에 머물며 토론회 일정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에게 여관에서 함께 숙식하며 참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나는 만일 일본에서 망명이 가능할 경우에 그에게만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너무 정직하고 또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성미라서 그렇게 믿고 사랑하면서도 나의 진심을 다 밝힐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기회를 보아 진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다. 베이징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나의 안타까움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었다. 주체사상의 진리를 기초로 맺어진 우정인데 진리로 맺어온 것이 허위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가 맛볼 실망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죽기 전에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줄곧 신봉해온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김덕홍과 함께 1997년 2월 12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총영사부 건물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북한 통치자들과 얽히고 설킨 곡절 많은 지난 인생과 결별하고 작은 나를 죽이고 큰 나를 살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날은 내가 평양의 집을 떠나오면서 아내에게 귀가를 약속한 바로 그날이었다. 영이별은 한 번 실컷 울고 나면 그만이지만 생이별은 그리움의 안타까움이 계속 남아 가슴을 찌른다. 그래, 사정없이 더 아프게 찌르라. 아픈 마음을 힘으로 바꾸어 가족들과 결의 앞에 지은 죄의 10,000분의 1이라도 씻고 죽을 수 있도록.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이번 회로 황장엽의 회고록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엽의 회고록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낭독의 성우 전숙경이었습니다.